자,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분석 플러스 학습 방향이라고 써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반수생들 위해서 선생님이 올해 지금 수능이 이런 식으로 좀 변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준비해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알겠지? 뭐 반수의 목적은 뭐 뚜렷하겠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00명 의대 증원되면서 의대 가려고? 아니야? 근데 왜 해? 아, 학교를 더 좋은 학교 가려고? 의대 가려고? 왜 하냐고. 학교를 높이려고? 너 의대 가려고? 하지 마. 그냥 다 하지 마. 자, 올해 반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대 증원 때문에 반수생들이 이제 대거 몰려오는 게 확실한데 올해 반수생들 사이에서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요. 왜냐면은 이제 반수생들이 기존의 반수생들은 지금 나온 대답대로 기존에 내가 다니던 대학보다 좀 높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수생들의 퀄리티가 많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딱 생각해봐도 의대 정원 1,500명 그거 딱 발표 나자마자 반수생들이 대거 이제 막 몰려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의대를 목적으로 하는 친구들 상당히 많아. 선생님 제자들 중에서도 연락 오는 게 이미 서울대를 다니고 있어. 학교를 높여갈 수는 없잖아. 뭐 하버드 갈 거야 수능 보고? 그게 아니잖아. 걔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대가 목적인 거야. 그러니까 서연고 이제 공대 아이들이 의대 가기 위해서 반수를 많이 하는데, 근데 문제는 올해까지 뭐 수능이 크게 체계가 변화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흐름이 약간 달라지는 부분은 있다. 그걸 보여주는 시험이 6월 평가원 모의고사였고 반수생들 같은 경우에 6평을 응시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 시험 봤니? 6평 봤어? 그러니까 본 사람이 있고 안 본 사람이 있단 말이야. 안 본 친구들은 특히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봐봐요. 선생님 뭐 이런 사람인데 뭐 누군지 알아?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응, 알아. 선생님은 이두스 온라인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장 강의 수강생은 전 과목 다 합쳐서 선생님이 1타예요.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뭐 수업은 뭐 주요 학원가에서 다 진행을 하고 온라인 촬영은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기숙학원에서 지금 촬영을 다 하고 있어요. 알겠죠? 선생님이 오늘이 와서 수업하고 촬영하는 날이야. 자, 일단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재학생들한테는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건데 재수생이 포함되니까 본인들의 객관적 위치 여러분들은 알죠? 3월 교육청 모의고사 그 다음에 원래는 4월 교육청인데 작년부터 5월에 보기 시작했지. 5월 교육청 모의고사는 의미가 없잖아. 자기들끼리 이제 바보들끼리 보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재수생이 처음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이제 재학생들에게는 객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시험이었는데 응시 안 한 친구들도 반수생 중에는 많아요. 왜냐면 이때가 한참 이제 기말고사 준비하고 대학교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응시 안 한 친구들이 많아. 확실한 건 아직도 안 풀었지? 풀긴 풀었어. 혼자 시간 재고 풀었어? 이건 반드시 해야 돼. 알겠죠? 반수생들도 반드시 이 시험지는 풀어보셔야 한다는 거. 그래서 올해 수능 출제가 이런 식으로 가겠구나라는 걸 예상해 볼 수는 있는 거지. 그대로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흐름으로 가는구나 정도의 생각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잘 보면 응시 인원이 이렇게 돼. 재학생들은 계속 줄어들잖아. 근데 졸업생들은 이렇게 늘어나죠. 너네 때문에 선생님 각 현장별 고3 아이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수, 반수, N수 생의 비율이 그러니까 절대적인 숫자 말고 전체 수업생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역사상 최고가 될 거라고 막 뉴스가 나오죠. 그게 다 니네 때문이야. 너네를 포함한 이제 재수생, 반수생이 워낙 많으니까 졸업생 숫자는 늘어나는데 6평에서 이미 이 정도의 숫자인데 반수까지 더해지면은 엄청난 숫자가 될 거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험생이 전체 수험생이 50만 명을 거의 넘기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넘어갈 것이 확실해 보인다. 반수생 빼고 이 정도니까. 그죠? 자, 그다음 난이도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작년 수능을 떠올리면서 비교를 해보면 돼.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역 1등급 컷이 언매 기준으로 84였지. 근데 똑같아 지금 똑같아. 이 얘기는 작년 수능에 준하는 난이도로 출제되었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지. 그렇지 않아요. 6평이 작년 수능보다는 좀 쉬웠어. 6월 평가원이 작년 수능 니네 시험장에서 느꼈잖아. 1교시 딱 끝나고 나서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잖아. 시간 안에 못 푼 학생들도 많았을 뿐더러 1교시가 딱 끝나고 나면 올해 수능이 어떻게 되겠구나 대강 느낌이 오잖니. 여러분들 1교시 끝나고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잘 돌이켜봐.
아, 조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올해 재학생들이 6평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난이도는 올해 6평이 좀 더 쉬웠어. 이거 니네한테 되게 희망적인 얘기야. 근데 어떻게 컷이 똑같을 수가 있느냐. 시험이 더 쉬운데. 일단 첫 번째, 강력한 반수생들이 빠진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올해 재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낮아요. 다시 말하면 바보들이야, 바보들. 그러니까 니네가 걔네들을 밟고 일어서면 너네 학교 높여가지고 네 목표대로 갈 수 있어. 올해 아이들 학력 수준이 코로나 이후로 잘 생각해봐. 코로나 이후로 지금 고3 애들이 뭐냐면 코로나 때 고1, 중3 요런 애들이란 말이야. 근데 국어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중3, 고1 과정이야. 걔네가 박살나 있는 아이들이 지금 고3이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국어를 그냥 못해. 그래서 요 컷이 나왔어. 알겠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이런 거지. 그럼 올해 수능도 요 정도 난이도가 돼요? 작년하고 등급컷 똑같이 이런 식으로 갈까요? 어떻게 될 것 같니? 몰라. 그건 몰라. 나는 당연히 모르고 수능을 출제하는 출제 교수님들도 몰라요, 사실은. 수능 출제 교수님들이 올해 아이들의 학력 수준을 6평, 9평에서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 수능 출제를 할 때 나름의 목표 등급 컷이라는 걸 가지고 출제한단 말이야. 수능 역사상 그 컷이, 목표 등급 컷이 실제 컷하고 맞아떨어진 경우가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출제위원들도 몰라, 어차피.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좀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면 돼, 그냥. 알겠죠? 이 흐름을 잘 봐봐, 최근 3년간. 재작년에는 6월 평가원이 좀 어렵게 나왔었어. 언매 기준으로 1컷이 83.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 사실상 첫 세대 아이들이 수능을 본 건데, 이때 출제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 야, 애들 진짜 다 바보들이구나. 이보다는 조금 쉽게 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수능 출제 들어갔겠지? 그랬더니 컷이 이렇게 나와버렸어. 화자 96, 언어 92. 너무 쉬웠던 시험인 거죠. 반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봤던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작년에 너무 쉬웠어. 그러다 보니까 아, 수능은 이거보단 조금 어렵게 봐야 되는데 그 조금이라는 게 조절이 안 돼. 조절이 안 된다고. 왜냐면은 50만 명이 치르는 대단위 시험인데 걔네들의 한 명 한 명의 학력 수준을 다 알 수는 없잖아. 조금만 어렵게 내야지 하고 출제했더니 이렇게 가버린 거야. 여러분들 입장에선 지옥이었을 거라고. 작년 국어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수학 미적 만점자의 표점보다 1점이 높아. 그 정도로 국어가 이제 대학 입시에서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과목으로 떠오르는 거지. 올해도 그렇게 되느냐? 모른다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때랑 비슷하지. 좀 어렵게 출제됐으니까 수능은 좀 쉽게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공부하면 너넨 올해도 대학 못 가. 수험생의 자세는 아, 시험이 조금 난이도가 좀 낮아지겠지 라고 예상을 하고 들어가는 애들은 다 박살나는 거야. 아, 내 생각보다 어려울 거야. 작년 같은 경우 잘 생각해. 6월 달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발표를 했어. 무슨 발표를 했니? 킬러를 출제하지 않겠다. 애들이 다 무슨 생각을 했어? 어려운 문항들 안 낸다고? 그럼 기존보다 수능이 좀 쉬워지겠네? 했는데 각 과목별 컷이 다 떨어졌잖아. 이 얘기는 뭐야? 진짜 킬러 안 냈어, 작년에. 그러니까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할 만한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고. 근데 이런 말 들어봤죠. 준킬러가 많아졌다. 다시 말하면 원래는 애들이 손도 못 대는 어려운 문제 한 3-4문제 깔아놓고 나머지는 그냥 열심히 풀면 풀 수 있는 문제 이런 거였다면 국어가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다 싶은 문제가 한 15문제 이렇게 깔려있는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는 국어 영역은 이게 더 싫은 거지. 왜냐? 필연적으로 시간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 차라리 한 3-4문제 어려운 게 나아. 깔끔하게 딱 보고 내가 풀 문제가 아니구나. 접으면 돼. 수학은 너네 그런 거 잘하잖아. 수학 같은 경우에는 딱 보고 4점짜리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 딱 쳐다보고 안 해. 이게 되잖아. 근데 국어는 이게 다 한글로 써있다 보니까 읽으면서 풀면 뭔가 될 것 같아. 그나마 킬러 3-4문제는 한번 딱 읽고 우와 이건 안 되겠다 이런 건데 작년 수능 같이 준킬러가 많아지면 다들 한 번씩 도전을 해보게 돼. 모든 문제들에. 그러다 보면 한두 지문을 냅다 찍으면서 시험이 끝난다고. 이런 경우에 처했던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킬러를 출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험이 쉬워진 거 아니라는 거 명심해야 돼. 작년에 겪었지. 올해 6평도 킬러는 없었는데 컷이
이지랄 났잖아. 올해 수능도 비슷한 흐름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시험이 좀 쉽겠구나라는 생각은 아예 접는 것이 좋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EBS 연계 같은 경우에는 EBS 연계가 몇 프로죠? 몇 퍼센트야? EBS 몇 프로 연계해? 다 죽여버릴 거야. 야, 아무리 반수생이어도 작년에 수험생활을 했었는데 50% 연계잖아. 국어 영역은 정확히 51.1%야. 왜 50%로 딱 안 떨어지느냐? 국어 문제가 홀수니까 45문제잖아. 그 중에서 22.5문제 연계하겠니? 23문제 연계야. 그러다 보니까 51.1%인데 잘 들어. EBS 체감 연계율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어. 다시 말하면 EBS의 중요도가 해가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야. 너네 작년에 수험생활 할 때는 아마 이랬을 거야. EBS 문학이야! 막 이지랄 했을 거라고. 문학이 지문이 나오는 거니까 EBS 문학이 중요한 거야! 막 이랬을 거야. 그거는 너네 1년 전 선배들한테까지는 맞는 얘기였어. EBS 연계는 사실상 체감할 수 있는 건 문학이었고 비문학, 독서 영역이나 선택 과목도 연계를 한다고 나라에서 얘기는 하는데 막상 시험장에서 너네는 못 느끼는 그런 형태의 시험이었다고. 그게 확 뒤집어진 게 작년부터야. 근데 작년에 여러분들은 별 생각이 없었을 거야. 6월 달에 나라에서 킬러 문항 출제하지 마라. 이거 발표할 때 같이 발표한 게 뭐냐면 EBS 체감 연계율을 높여라. 이 얘기를 같이 했었어. 근데 잘 생각해보면 국어 영역에서 EBS 체감 연계율을 높이는 방법? 뭐 문학에서 연계를 더 많이 해? 그럴 수는 없었어. 이미 문학은 한 절반 정도가 연계 작품 출제였기 때문에. 그럼 그 얘기는 조금만 똑똑한 애들이 이 생각을 했을 거라고. 가만히 있어봐. 문학을 더 높일 수는 없는 건데 비문학이나 이런 쪽에서 좀 피부로 느껴지게 출제하겠구나. EBS 연계도를 체감 연계도를 비문학이나 선택 과목에서 높여주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야 된다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현장 강의 애들한테 선생님이 최초로 처음으로 EBS 연계 수업은 문학만 진행을 하다가 작년에 EBS 비문학 연계 수업을 진행을 했었어. 그 나라 정부 정책 발표 나오는 거 딱 보고 이건 방향 일로 간다. 근데 선생님 생각이 맞았던 거야. 실제로 작년 수능 니네가 봤던 수능 문학은 예전처럼 7개의 작품 중에 3작품이 연계 출제가 됐어. 근데 비문학은 4개의 지문이 출제가 되죠. 비문학은 그 4개의 지문 중에 독서론까지 싹 다 4지문 100% 다 EBS 연계였어. 그것도 비문학 EBS를 제대로 공부한 애와 그렇지 않은 애가 차이가 나게 출제를 했어. 그러니까 기존에는 비문학 연계가 이런 식이잖아. 소재만 따다가 글의 방향을 전혀 다른 쪽으로 틀어버리면서 이게 연계인지 비연계인지 애들은 못 느끼게 이거였는데 작년은 안 그랬다고. 실제 EBS 지문과 수능 지문을 비교해보면 싱크로율이 거의 50%에 육박할 정도로 내용이 굉장히 비슷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버린 거라고. 이 흐름은 올해도 이어진다. 알겠죠? 그러니까 EBS는 문학만 열심히 하면 돼. 이런 식으로 가면 너네는 올해도 1교시에 망할 거야. 비문학 열심히 해야 돼. 선택 과목까지 굳이 EBS 신경 쓰라고는 안 할 테니까 문학만 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비문학까지 EBS는 충실하게 공부해야 돼. 이거 명심해야 돼. 알겠죠? 근데 너네는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어. 지금 기존에 선생님 수업을 여기서도 듣고 있던 친구들은 이미 EBS 문학, 고전문학편, 현대문학편이 끝났어. 근데 너네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애들, 기존에 수험생활을 하던 애들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야 돼. 근데 하루에 24시간이 정해져 있고 여기 학원 시간표라는 게 딱딱딱 정해져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느냐? 효율적으로, 질적으로 우수한 공부를 해야만 해. 그 방법은 과목별로 한번 잘 찾아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영역별로 보면은 이렇게 출제가 된 거예요. 일단 비문학이 작년 수능은 비문학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작년 6평도 그랬고 9평도 그랬어. 왜? 이건 정부 정책이었어. 재작년까지 너네 1년 전 선배들까지는 국어 영역 오답률 탑10 중에 70% 이상이 항상 비문학이었어. 너네가 기출문제집을 풀어보면 항상 문학은 좀 무난한데 비문학 지문에 꼭 어려운 지문들이 막 이렇게 있었던 거지, 기출문제집에.
이게 바뀐 게 작년이야. 왜냐면은 초등부, 중등부 비문학 학원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 나라에서 그걸 알고 있다고. 사교육 시장이 새로 형성된 비문학 어린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문학 시장이 생겼다고. 아, 이거 안 된다. 그래서 나라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수능 국어 출제위원들한테 국어 영역 출제할 때 문학과 비문학의 난이도를 균형 있게 출제하라. 이 지침이 떨어진 거야. 그러면서 작년에 보면은 오답률 탑10 중에 문학과 비문학이 동일하게 4문제씩 들어간 거야. 이렇게 난이도를 어느 정도 조정해놨거든. 그런데 올해 유평에서 비문학이 또 이전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살짝 어려워졌어. 가나형 지문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거든. 애들 입장에서는 가나형 6문제짜리 그 복합 지문이 어렵게 나오면 전반적으로 다 어렵게 느껴져. 비문학이 그렇게 출제가 됐어. 수능도 이렇게 출제될 거냐? 그건 아닐 거야. 왜냐면은 문학과 비문학을 균형 있게 출제하라는 그 원칙 하에 출제를 할 거거든. 알겠죠? 주제통합형 가나형 지문이 난이도가 좀 높았고 남은 기간 동안에는 비문학 EBS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이거 연계학습 충실히 하고 그 다음에 좀 난이도 있는 지문들을 대상으로 해서 독해 연습. 비문학은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느냐? 독해력이 좋으면 돼. 독해력이 뭐냐? 독해력이잖아. 독이라고 하는 게 읽는 거지. 읽는 건 9등급도 해. 반에서 꼴등하는 9등급은 못 읽어? 이런 한글 가지고 막 연계 이러고 있냐? 걔네도 다 읽어. 다 읽는데 문제는 독이 아니라 해란 말이지. 이해. 해석이 아니야. 영어 같은 경우에는 독해라고 하면은 읽고 해석을 하는 거지. 다른 나라 말이니까. 근데 이거 다 한글로 써 있잖아. 우리나라 말을 무슨 해석을 해 우리가.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한 건데 그 이해도에 의해서 1등급과 4등급이 갈라진다고 이게. 알겠죠? 좀 난이도 있는 지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읽고 이해하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지금 이제 반수니까 문제 많이 풀어야 돼.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 파이널 기간 전까지는 문제 많이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의 지문이 30분 걸려도 괜찮으니까 이 지문을 내가 그냥 단순히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머리로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좀 성적이 오를 거야. 알겠죠? 자, 다음 문학 같은 경우에 유평은 적절한 난이도로 잘 출제가 됐어. 그리고 EBS 체감 연결이 더 높아졌다는 건 뭐냐면 잘 들어. 원래는 문학 작품 7개가 출제되면 그 중에 3작품 정도가 연계였지. 근데 이번 유평은 지문의 개수가 하나가 줄었어. 6개가 나왔어, 문학 작품이. 그러면은 연계 작품이 한 2개 정도 나와야 되잖아. 근데 6개의 작품 중에 4작품이 연계였어, 4작품이. 현대시 하나, 고전시가 하나, 이건 원래 고정이지. 그런데 현대소설, 고전소설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가 연계였다고 원래. 근데 이번 유평은 2개 다 연계. EBS 체감 연계율을 이 기존에 비해서 더 높여버렸다. 너네 지금부터 수트 죽어라 해야 된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일단 반수생들은 개념 많이 까먹었을 거기 때문에 비문학은 개념에 의해서 승부가 나지 않아. 독해력이 중요한 거고 문학은 일단 기본 개념어 학습을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어. 많이 까먹었을 거야, 대학 다니면서. 그 다음에 영역별로. 시는 이렇게 읽는 거고 소설은 이렇게 읽는 거고 고전문학이 원문으로 출제되면 이런 식으로 대처해야겠구나. 이런 영역별 감상법. 그 다음에 EBS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죠? 선생님, 저 반수인데 그러면 지금부터 기출을 다시 해야 돼요? EBS를 다시 해야 돼요? 이렇게 애들이 많이 궁금할 거야. 뭐를 다시 해야 될까? 둘 다. 둘 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거꾸로 공부하는 경향이 있어. 무슨 얘기냐면 잘 봐. 기출은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지문학습이니? 아니야. 보통 기출문제집은 최근 5년간의 기출 지문과 문제를 풀게 되는데 최근 5년간에 출제됐던 지문은 너네가 볼 올해 수능엔 때려 죽여도 안 나와. 근데 애들은 그걸 가지고 내용을 하나하나 적으면서 내용 학습을 해요. 이게 다 등신들이야. 기출로는 뭘 하는 거냐? 영역별로 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문제 유형별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가? 아, 일치 문제는 이렇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구나.
경제 지문을 읽을 때는 이런 거에 신경 써야 되고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풀어야 되는구나. 이런 독해력 학습, 그 다음에 문제 유형별 풀이법 학습. 요 도구로 쓰는 게 기출. EBS를 반대로 EBS를 문제집 풀듯이 푸는 등신들이 많아요. 수특을 그냥 푸는 거야. 야, 다 풀었다. 다 했다. 얘는 작살 나는 거야. EBS는 거기에 있는 문제 퀄리티가 기출에 비하면 진짜 허접이야. 이 기출 같은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의 브레인들 교수님들이 모여갖고 만든 문제들이고 EBS 내 친구들이 만들어.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한단 말이야. 자기가 개인적으로 출제한다고. 달라 이게 퀄리티가. 근데 애들은 그냥 문제집으로 활용을 해. 아니야. 국어 EBS는 뭘 공부하는 거야? 지문의 내용을 공부하는 거야. 근데 많은 아이들이 이걸 뒤집어서 공부한다. 기출을 가지고 내용 학습을 하고 EBS로 문제를 푼단 말이야. 바뀌어야 돼. EBS는 내용 학습을 하는 거고 왜? 나올 거니까 지문이. 기출로 문제풀이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뒤집어서 공부하면 큰일 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화작 같은 경우에는 쉽게 출제가 됐어. 한 문제가 살짝 함정이 있긴 했는데 굉장히 쉽게 나왔어. 그래서 화작 같은 경우에는 개념으로 승부 보는 파트가 아니지. 그러니까 지문의 유형학습. 화작 선택자 손 들어봐. 화작 선택이에요. 나이키 화법 지문 유형 불러봐. 그대로만 시험장에 가면은 아주 건강한 삼수생이 될 거야. 이거 신경 잘 써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화법 선택자다. 지문 유형 뭐 있냐? 그러면 대화, 토의, 토론, 발표, 면접, 협상 이게 주르륵 나와야 돼. 그리고 거기에 덧붙어서 뭐가 연결이 돼야 되냐면 발표 지문 나오면 문제 유형 뭐 있니? 이거 대답을 못 한다고 애들이. 첫 번째 문제는 말하기 전략, 두 번째 문제는 발표자의 자료 활용, 세 번째 문제는 보기 박스가 주어지는 청중의 듣기 활동. 이게 머릿속을 다 지나가야 돼. 이런 애들은 시험장에 가면 다 맞아. 근데 그런 거 없이 아세요? 화작은 그냥 풀어도 뭐 이거 하나밖에 안 틀려요. 이런 애들. 작년 꼬라지나. 작년 화작이 쉽지 않았거든. 그 두 개 이상 틀린 애들 수두룩하다. 문제 유형별 풀이법하고 지문 유형 학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언어 매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능도 살짝 난이도가 있었지. 이번엔 좀 어려웠어. 매체가 어려웠을까? 문법이 어려웠을까? 문법이 어려웠어. 얘들아, 언매가 11문제면 언어와 매체잖아. 언어가 문법이잖아. 그게 5문제. 그 다음 매체가 6문제지. 근데 실질적으로는 매체 6문제 중에 한 문제가 문법적인 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5.5 플러스 5.5인데 이번엔 매체 틀린 애들은 바보야. 매체는 쉬웠고 문법 쪽. 근데 이 문법이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문법 사항이 나온 게 아니야. 다 배운 내용들이야. 개념은 다 알아. 근데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냐면 탐구형으로 출제가 됐어. 우리가 수학이라는 과목을 떠올려봐. 내가 이 단원의 개념을 배웠다고 해서 그 단원에서 출제되는 4점짜리 문제까지 다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분명히 4점짜리 문제에서 묻고 있는 개념은 알고 있지만 적용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번에 언매에서 문법이 그런 방식으로 출제가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매 선택자들은 이걸 신경을 써야 돼. 개념 학습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실전 적용 능력, 즉 탐구형 문법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는 능력, 이거 갖추는 애들이 올해 언매 11문제 다 맞을 수 있을 거야. 알겠죠? 요거 신경 써야 되겠고, 요거는 뭐냐면은 선생님이 여기서 진행했던 수업, EBS 수업 잘 봐. 왼쪽이 유평 시험지였고 오른쪽이 선생님 교재야. EBS 같은 경우에 올해 학원들에서 수업을 못하게 돼 있어. 들어봤어요? 뭐 때문에 그러게? 저작권. EBS에서 홈페이지에 아예 크게 띄워놨어. 학원들에서 EBS로 수업을 하면은 신고하라. 띄워놨어. 근데 선생님은 했어. 그럼 신고하면 되겠네? 안 돼요. 왜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문인협회 거기랑 저작권 계약을 맺고 작가들한테 저작권을 지급해. 내가 저작권료를 예를 들면 김소월 시인의 시 저작권이 EBS에 있냐? 아니란 말이야. 김소월 시인의 후손들한테 있지. 따로 작가들한테 저작권료를 다 지급을 해. 그럼 실장 저작권료 죽어나잖아. 수천만 원씩 나가요.
그 저작권료를 따로 다 작가들한테 지급하고 교재를 만들기 때문에 EBS에서 못 건드리는 거야. 이 EBS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EBS 작품이 수능 완성까지 하는 한 250작품 굉장히 많지. 그 중에서 수능에 정작 연계되는 거는 한 3, 4개 정도. 선생님이 교재에다 중요도 표시를 다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뭐가 더 중요한지가 잘 가늠이 안 되겠죠. 근데 가르치는 사람 눈에는 그런 게 보이는 거거든. 그래서 별표 1개부터 5개까지 다 표시해 놓고 별표 3개부터 좀 잘 봐라. 그리고 특히 별표 4개, 5개짜리는 출제 가능성 높다. 이렇게 출제를 했는데 이번에 고전소설 이대봉전이라는 작품이 6평에 출제가 됐어요. 애들 입장에서는 EBS 안 한 애들은 이대봉전? 그게 뭐야? 이런 거야. 어느 교과서에도 실려있지가 않아. 요건 쌤이 별표 5개 쳐놓고 요거 올해 수능에 나온다 라고 가르쳤는데 6평에 나왔어 이게.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는 거야. 같은 작품이 출제되니까 뭐 문제 나오는 보기박스의 내용도 비슷하게 출제가 되고 우부가라는 작품 고전시가도 별이 5개다 중요하다고 하고 여기서 수업 다 한 거야. 요 작품 출제된 거야. 보면은 똑같은 부분이 똑같이 나오잖아 이게 지금. 그 작품이 연계되는 게 문학이니까 그죠? 그다음 아버지의 땅이라는 현대 소설도 연계가 됐다고. 아까 말했지. 현대 소설, 고전 소설 원래 둘 중에 하나가 연계되는 게 원칙인데 2개가 다 연계됐다고. 그래서 별표 5개 쳐놓고 중요하게 배운 작품들이에요. 그 다음에 청산행이라는 작품은 별표 4개 딱 쳐놓고 중요하다 하고 가르쳤는데 이 작품이 또 출제가 된 거야. 선생님 교재에 있던 내용이 보기박스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아 문학 진짜 EBS 열심히 해야 되겠다. 6개 중에 2개 빼고 올 연계였다고. 알겠죠? 그다음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아직 너네가 다행인 게 여기서 아직 진행 안 된 수업 중에 EBS 수업이 뭐가 남아있냐면 수능 완성하고 그 다음에 비문학 연계 수업은 없어.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연계되는지 알죠? EBS 지문을 그대로 따는 게 아니야. 그걸 출제위원들이 읽고 나서 싱크로율 한 40% 이상으로 맞춰가지고 글의 내용을 살짝 변형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구성을 하지. 그렇기 때문에 비문학 연계 문제집을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 요걸 선생님이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올해도 교재가 이미 나와 있어. 여기서 이제 한 다음 달 정도면 진행이 될 거고 오른쪽에 이제 선생님 주간 과제물이라고 해서 애들 받아다가 지금 풀고 있거든. 거기에 있는 내용. 왼쪽이 이번 6평. 요 형광펜 친 부분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똑같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문학을 적중을 시켜요? 연계니까 연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방학지문 같은 경우에 공유결합이 이번에 출제가 됐지. 이것도 선생님 EBS 연계독서 아직 진행 안 한 책 거기에 실려있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문법 문제들. 문법 문제들도 보면은 이런 것도 엄청 틀렸어 애들.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서술어에 자릿수 묻는 거 아니냐. 근데 살짝 헷갈리는 서술어를 포함시켜갖고 출제를 한 거지. 이런 식의 문제들 많이 풀어본 아이들은 이런 거 안 틀렸을 거라고.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다 신경 써서 공부를 해야 돼. 알겠죠? 선생님 수업 같은 경우에는 현장 강의랑 똑같이 진행이 돼요. 지금 선생님 현장 강의 같은 경우에는 엄실장 거의 다 마감이지 지금? 강의실이 이보다 커요. 전 지역 대형 강의실 진행하는데 다 마감인 수업을 여기서 똑같이 진행을 해. 현장에 나가는 과제물 여기서 똑같이 나눠주고.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받아봐서 풀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름 시즌에 진행할 커리큘럼 잘 봐요. 근데 커리큘럼 설명해도 니네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선생님 수업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애들이 안 나가. 계속 연달아서 이걸 신청을 하다 보니까 아까 원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일단 진행할 수업이 타임어택이라는 수업이 있어. 이거 뭐냐면은 전 사이트 어디를 뒤져도 없는 수업이야. 시간 단축 비법 수업. 아 그러면은 시간이 줄어드는 대신에 정확도가 떨어질까? 그러면 이 강의는 망했겠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를 단축하는 걸 목표로 하는 시간 단축 비법 특강이 있는데 이 강의는 정확하게 아까 원장님하고 얘기했을 때 자리가 7개 정도가 남아있어. 니네 뭐 이렇게 신청하는 거라며 거기에 이제 자리가 몇 개 안 남아있을 거야. 요 강의가 필요하다 싶은 친구들은 요거 들으면 돼. 내가 왜 들으면 된다라고 자신있게 그냥 얘기를 하느냐. 너네는 그냥 신청해서 들으면 되는 거잖아. 이거 따로 단과로 뭐 수강 신청해서 결제하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 자기한테 필요한 컨셉의 강의들을 잘 보고 결정해서 들으면 된다고.
그 다음에 EBS 문학 분석 강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끝났어. 그래서 이거는 너네들이 아까 막 별표 5개 막 적중 이러고 보여줬지? 인강으로 들어야 돼. 여기서는 이제 못 들어. 여기서는 이미 끝난 수업이야. 알겠죠? 인강으로, 이투스 인강 어차피 여러분들 패스권을 아마 다 줬을 거야, 학원에서. 그걸로 들으면 돼요. 알겠지? 그 다음에 EBS 연계 독서 이거 아직 진행 안 됐다고. EBS 연계 비문학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작년부터 중요해졌는데 이게 다음 달에 저녁 타임에 진행이 될 거야. 선생님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막 이틀씩 이렇게 못 나와. 일주일에 딱 하루만 나오는데 그게 오늘이야. 화요일. 나와서 1시부터 4시 10분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게 이제 타임어택, 시간 단축 비법 특강. 그 강남 하이퍼 학원에서도 다 마감났던 수업이야. 한 반으로 못 들어가지고 두 반으로 나누고 그거를 2차로 연장까지 해서 했던 수업이 타임어택 수업이야. 그게 다음 주부터 진행이 돼. 다음 주부터 1시부터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요 저녁 시간에는 고전문학 수업이 진행 중인데 그게 2주 후에 끝나. 그러니까 3주 후에 저녁에 진행될 수업이 EBS 비문학 연계 수업이야. 그러니까 너네 EBS 문학 변형 문제들 이런 거는 여기저기 많은데 비문학 변형 문제집 구할 수가 없잖아. 여기 자체에 변형 문제들이 다 들어가 있어. 요 강의가 저녁에 진행이 될 거야. 2주 지나고 나서. 알겠죠? 자, 그다음에 요 수업도 이제 남아있는 수업들인데 이 수업들을 여기서 다 진행하지 못할 것 같아. 일정상. 아마 고난도 비연계 문학 진행이 될 거야. 고난도 비연계 문학. 비연계 문학 작품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런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도 고난도 언매 수업, 고난도 화작 수업 이게 있는데 이것도 일정상 여기서 진행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근데 남아있는, 컬이상 남아있는 수업은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서 진행을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투스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과제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너네 뭐 이감도 풀고 한수도 풀고 할 텐데 선생님 개인 브랜드 모의고사가 있어. 신영균 모의고사가 나오는데 이게 2주에 한 번씩 지금 아이들은 이미 풀고 있어.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는 아이들은. 이감 모의고사보다 적중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 어떻게 이감보다 적중률이 더 높을 수 있느냐? 야, 이감, 상상, 한수, 바탕, 시대 이 모의고사들은 수능을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가지고 들어가. 왜냐면 똑같이 출제되면 난리 나니까 이거 카르텔이네 뭐네 하면서 나라 뒤집어져. 그래서 걔네들은 배제하고 출제를 해. 근데 신영균 모의고사는 안 가지고 가. 그래서 얘가 더 적중이 많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 아니냐. 실행제 모의고사 이런 거 다 가지고 가지 당연히. 똑같이 나오면 안 되니까. 이거 안 가져가. 이게 적중률이 더 높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진행을 못해. 원래 이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을 해가지고 성적표가 나가면서 시 몇 등, 소설 몇 등, 막 비문학 몇 등, 막 융합지문은 몇 등, 화작은 몇 등, 문법은 몇 등 이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제일 낮게 나온 영역이 자기가 약한 영역이겠지. 이거에 대해서 원래 이게 나가. 성적표와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나가는데 여기서는 이건 못해. 왜 못하느냐? 실제 선생님 고3 현장하고 여기가 진도가 달라. 진도가 맞아 들어가야 성적 전산 처리를 같이 하면서 이게 나오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지금.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현장 전용 과제물이야. 아까 모의고사하고 이 주간 과제물은 선생님 진도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면서 풀 수 있도록 나가는 건데 수업 시간에 배웠던 지문이 들어가는 거냐? 그게 아니야. 다 다른 지문, 다른 문제가 들어가고 지금 시즌에는 EBS 문학, 비문학, 선택 과목까지 변형 문제가 들어가.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장 전용 과제물인데 여기서도 해. 알겠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일단 마지막으로 너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선생님 조카가 걔는 반수는 아니고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선생님 조카가 이제 전라북도는 군산이라고 그랬지. 선생님 조카가 남성고등학교 나왔어. 남성고 알아요? 익산의 남성고 거기 출신이야. 자사고잖아 그거. 자공고인가? 뭐 그런 걸 텐데
공부 잘하는 학교지 거기. 근데 걔가 이제 고3 때 성적이 이랬어. 1, 3, 2, 2, 2, 2. 나쁘지 않죠. 1등급도 있고. 근데 이 1등급이 어떤 과목인지 봐봐. 한국사. 이 병신이에요 이거. 아, 이과에서 한국사는 4등급만 맞으면 이거 만점 처리 되잖아. 한국사 1, 국어는 3. 선생님 조카라면서요. 얘는 내 수업을 들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인간 강사라는 것도 몰랐고 그냥 그 남성고 그 익산에서 그냥 공부하네 학교에서. 국어 3, 나머지 2. 그래 잘한 거 아니냐? 학원 한번 다녀본 적 없는 애가 이렇게 맞았어. 그리고 얘가 재수를 하고 싶다고 엄마를 쫄랐나 봐. 그 엄마가 이제 선생님 누나인 거지 누나. 사촌 누나인데 아주 친한 사촌이야. 전화가 왔어. 태용인데 이름이 태용이. 우리 태용이를 재수를 한번 시켜보려고 한다. 그래서 서울로 올려보내려고 한다. 대치동으로. 아니 저 성적 가지면 이과에서 그래도 한 경희대 정도 갈 텐데 굳이 왜 다시 시키려고 하냐. 이 자식이 의대를 가고 싶다고 했나 봐. 의대 정원 발표나기 전이고 의대 증원 안 됐을 시절인데. 왜냐면 이게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니까 얘는. 사촌 누나가 우리 태용이를 좀 의대관, 학원들 중에 의대관이 있잖아. 예를 들면 이투스 계열도 강남 하이퍼 의대관 이런 게 있어. 역삼동에 가면 있다고. 그런데 좀 넣어줄 수 없니? 왜 넣어줄 수 없냐는 얘기를 하냐면 그 의대관들은 뭐가 있지? 입학 컷이 있지. 못 들어가. 그래서 나한테 부탁을 한 거야. 야 사촌동생 네가 그래도 좀 유명한 강사라며 그 원장님들 알 거 아니야. 좀 넣어줘 이러더라고. 하고 내가 강남 하이퍼 의대관 곽용우 원장님인데 선생님이랑 친해요. 전화를 했어. 내 조카고 성적이 이렇다. 들어갈 수 있느냐. 근데 원장님이 No 딱 그러더라고. 선생님 조카라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말을 했어. 하고 내가 그랬어. 딜을 쳤어요. 뭐 해드릴까요? 그랬어. 내가 뭐 해드릴까요? 뭐 해드리면은 내 조카 받아줄래요? 이렇게 한 거지. 한국 사회는 인맥이야. 그랬더니 그동안 강남하이퍼 그 의대관의 선생님한테 특강 요청을 많이 했어. 근데 선생님은 막 대치, 목동, 중계막 주요 학원가에서 수업 진행하면서 내 단과 수업하기에도 바쁜데 내가 어디 재중반 그 수업을 어떻게 하냐. 시간 내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 커트 거절을 했는데 나한테 딜을 치더라고. 아까 보여준 타임어택 시간 단축 강의를 강남 하이퍼 의대관에서 특강으로 진행해달라. 그래갖고 내가 알았다고 했어. 그래서 선생님 조카를 받아주게 된 거야. 그리고 의대관은 학원비가 더 비싸요. 근데 학원비 1년 동안 50% 감면. 그리고 재수생은 교재비가 많이 들어. 전 과목 다.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싹 다 학원의 모든 교재 다 무료. 해가지고 들어갔어. 선생님 조카한테 말했지. 내 얼굴에 똥칠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여기 있는 모든 선생님과 모든 직원들, 원장님까지 네가 내 조카라는 걸 다 안다. 열심히 해라. 들어갔어 얘가. 와갖고 역삼동에서 학사라고 해갖고 자취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이제 열심히 한 거야. 얘가 이제 재수 때 성적이 이렇게 나왔어. 전 과목 1, 한국사까지 애누리 없이 1, 100분이 다 99 맞춘 거야. 국어 같은 경우에는 대치 2강학원에서 맨 앞자리에서 선생님 수업을 들었어. 내 조카니까 무료로 들었지 당연히. 여기 수업을 들었어. 이 성적이 뭐냐면 전 과목 다 합쳐서 5배 틀린 거야. 그 정도면 의대를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이제 경희대 의대, 그 다음 전라북도애니까 익산애니까 전북대 의대, 그 다음에 순천향대 의대 이렇게 썼어. 5개 틀려도 스카이 의대랑 카톨릭대 의대는 못 간다. 이렇게 원서를 냈는데 내가 물어봤어. 너는 어디서 의사할 거냐?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 지역에서 할 거래. 익산에서. 아 그럼 전북대 가라. 국립대니까 경희대 의대보다 등록금이 반이 안 돼. 의대는 또 등록금이 비싸잖아. 가라. 그랬더니 갔어. 얘가 차석 합격했어. 그러니까 전북대 의대가 정원이 150명인데 그 중에 2등으로 들어간 거지. 6년 전액장학금. 이렇게 들어갔어. 저 붙었어요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축하한다 막 이렇게 하고 합격증 보내고 했는데 잘 들어. 재수는 마법이 아니야. 이런 마법 같은 성적 상승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얘기야.
그렇다면 반수는 재수 기간의 반토막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이런 드라마틱한 성적 상승을 거두기는 더 쉽지 않겠지. 근데 확실한 건 불가능한 건 아니야. 선생님 재수 말고 반수한 제자 중에서 이에 준하는 성적 향상을 보인 애들이 꽤 있어 그동안.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어떻게 될 것 같아? 그 눈빛으로는 절대로 성공 못해. 이게 무슨 말이냐? 반수생들의 특징, 대학물을 좀 먹어봤기 때문에 눈깔이 갔어. 눈깔이 이미 속세에 찌들었어. 갔다고. 나는 니네 같은 애들을 매년 수천 명씩 봐. 다 알아. 너희들의 습성이 어떤지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다고. 지금이야 좀 의지를 가지고 하겠지만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한두 달만 지나면 몸이 견디질 못하는 거야. 어른들이 막 인이 배겨야 한다 막 이런 말을 쓰는데 공부에 인이 배겨야 되는데 인이 배기질 않아 반수생들이 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얘 사례를 들면은 내가 대치강에서 오전 수업을 했었는데 오전 수업 끝나고 나서 대치동에 이제 이강원 건너편에 미래향이라는 중국집이 있어. 거기 가서 삼촌이랑 짜장면이나 먹자. 그리고 밥 사주는데 얘가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이 허벅지에 막 없던 상처들이 생겼더라고. 그 상처가 뭔지 보니까 점점점점점 이렇게 빨개. 뭘 것 같니 이게? 졸릴 때마다 샤프로 다 찍은 거야 허벅지를. 요즘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애들이 있냐 솔직히? 너네 같은 경우에 공부 좀 하다가 자습하다가 졸리면 어때? 아, 내 몸이 잠을 원하는구나. 좀 자자. 이렇게 되거든. 근데 걔는 그렇게 공부해서 이 결과를 만든 거야. 너네가 잘 들어야 되는 거 잘 들어. 내 수업을 듣던 안 듣던 이거 명심해. 반수에서 성공하려면 공부하는 몸이 우선 만들어져야 돼. 공부하는 몸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걸 명심해야 돼. 공부하는 몸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기숙학원 여기 지금 수강료도 비싸잖아. 이거 아무리 부모님이 투자하고 돈 때려박아봐야 작년보다도 성적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 공부하는 몸을 먼저 만들어.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 공부하는 몸이 만들어져 있는지는 본인이 공부하거나 자습하거나 할 때 보면 알 거야. 이 시간이 힘들지 않게 느껴지고 특히 거울을 봐. 거울을 봤을 때 자기 눈가를 딱 보면 사이즈 나오는 거야 이거. 본인이 거울을 봤을 때 자기 눈빛을 딱 보면 아 내가 지금 공부하는 마음과 몸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사이즈가 나올 거라고. 딱 봤을 때 그게 안 될 것 같다. 잘 들어. 한 달 안에 안 된다. 공부하는 몸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실패해 어차피. 반수에서 한 달이 지났는데 그게 안 된다? 그냥 다 나가면 된다. 기숙학원에서. 어차피 성공할 수 없다. 한 달 안에 일단 몸 만들고 그러면서 할 거 하면 돼. 알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주려고 여러분들 모이라고 한 거야. 알겠죠? 선생님 수업은 원래 선생님이 여기 학원하고 계약돼 있는 거는 겨울 시즌에만 특강으로 단타로 땅! 촬영 때리고 그냥 빠지기로 했었어. 그런데 원장님하고 잘 얘기를 해가지고 올해 수능 때까지 풀커리를 진행하기로 하고 계약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 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에만 와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야. 선생님 수업 같은 경우 워낙 자리 싸움이 치열해가지고 그거 안에 빨리 클릭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여기서 수업 들으면 되고 만약 그 안에 들어오지 못했으면은 사이트에서 이제 인강으로 수업을 들으면 된다. 알겠죠? 자, 선생님 수업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열심히 해서 반수 성공하세요. 자.